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자 외환 당국이 투기 요인을 점검한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 명대로 올라서며 방역 당국이 비상이라는 소식 등 국내외 주요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오후 5시 뉴스와 뉴스프라임, 라이브 투데이를 중심으로 안호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는 지난 16, 17, 18일 3일에 걸쳐 이 문제를 리포트 형식으로 6회에 걸쳐 심층 취재 보도했는데요. 먼저 지난 16일 방송된 오후 5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기사는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 3곳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처지를 전하며 시작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깡통 전세로 돌린 집주인이 잠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인천의 한 소형 아파트로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 동 대부분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고 전부 임대 중인데 차례대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날릴 위기라고 전합니다. 맞은편의 아파트도 마찬가지 처지인데요. 중개업소가 보증서까지 써줬지만 허위였다고 합니다. 이들 3곳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만 29명, 보증금 규모는 23억 원에 달합니다. 기사는 이들 3군데 아파트의 거래를 4개의 중개업소가 전담해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라진 집주인을 추적하는 동시에 계약을 도맡았던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합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는 전세 사기가 청년층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법률 지원 등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479채 빌라 소유자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 등 전세 사기 관련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마지막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8일 오후 5시 뉴스에는 앞서 보도한 전세 사기 사례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전세 사기의 주된 피해자들은 2030 청년층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조짐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수경 경찰국 수사국장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17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세 사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행자의 첫 질문은 최근 전세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혜린 변호사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월 총 전세 사기는 421건, 피해액은 872억 원으로 최대 건수, 최대 피해액을 기록했다고 답했습니다. 중개업소 또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개업소의 신뢰성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개업소 등록 여부는 확인할 수 있고 자주 상호가 바뀐다면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이 전세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통해 보상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강조하는데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당할 경우 위험이 높은 매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프라임에서는 전문가가 밝혔듯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TV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리포트로 6차례에 걸쳐 집중 분석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대책을 알아본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2분 남짓의 짧은 기사여서 각각의 사례들을 충분히 깊이 있고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뉴스프라임의 전문가 인터뷰는 오후 5시 뉴스에 집중 보도와는 별개로 진행되었는데 전문가가 설명한 주요 내용들이 이번 집중 기사에 첨부되어 보도되었으면 보다 완결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8월 둘째 주에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림동에서는 반지하에 거주하던 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도 있었는데요. 18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반지하 가구들의 실태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폭우로 인해 반지하 가구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자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를 점차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시간당 100mm가 넘게 내린 폭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침수됐는데 반지하 거주자 대다수가 아직 복구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반지하에서 나가고 싶어도 거주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를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지상층에 거주할 경우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월세를 보조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고령의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책이라고 반응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약 20%가 노년 가구주고 저소득층이 75%라며 거주자들은 당장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17일 오전 8시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출연해 반지하 주택의 실태와 문제점, 수해 피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질문은 서울시에서는 반지하나 지하 거주민들의 가구 비율에 대한 것이었는데 약 5%의 서울 시민 20만 가구 정도가 지하에 거주 중이라며 유독 우리나라 반지하 거주가 많은 이유는 1970년 건축법 당시 반지하 거주를 의무화했는데 서울에 집이 부족하여 농촌에서 상경한 이들의 많은 수가 지하 공간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반지하 주택이 집중되었다고 전합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하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되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반지하 문제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반지하 거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보가 중요한데 지난 30년 동안 공급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26만 호에 불과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며 나아가 서울시와 같이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반지하 주택에서의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증액을 통해 주거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뉴스프라임 기사는 서울시가 장기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분석이 아쉽습니다. 현재 반지하 주택 중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이브 투데이에서의 전문가의 인터뷰가 이런 부족함을 다소 채우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나아가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반지하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점도 아쉽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데다가 여당 내에서는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분란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17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도 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기사는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쇄신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부정평가에 대한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라고 답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윤 대통령이 쓴소리로 경청하겠다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국정 지지율이나 여권 내분 사태 같은 민감한 현안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17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여야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자리이고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주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술에만 요란한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국정기조 전환이나 인적쇄신 입장이 없는 마이애위 선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도 현장 생중계를 진행했고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기사, 패널들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사를 다수 보도했는데요. 뉴스리뷰 기사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었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평가와 대책,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등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국정 지지율이나 여권 내분 사태 같은 민감한 현안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역시 나옵니다. 라고 마무리 멘트를 했는데요. 이러한 지적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여론에 의하면이라는 흔한 표현처럼 모호하게 넘어갔는데요. 명확한 출처가 함께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김근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근아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21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올 초부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끌과 비투로 투자한 20대부터 30대, 이른바 MZ세대의 투자 잔혹사를 짚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방송은 주식 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 공인중개사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현실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올 초부터 시작한 가상 자산 폭락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한꺼번에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강행했다는데요. 은행 금리가 오르면 투자의 비중보다 예적금의 비중이 더 늘어 자산 시장의 투자가 위축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졌다는데요. 실제로 6월 기준 작년 말과 비교해봤을 때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58.7%나 감소했다고 전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아직 본격적 폭락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매매량이 줄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산 시장 상황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는데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예견되자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 유동성이 커져 투자 열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렸었죠.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동학 개미운동이란 말도 생겨났다는데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30 세대는 새로 진입한 투자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은 연간 개인 투자자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과 2021년도에 2030 세대 투자자 증가율이 양적 측면에서 기록적으로 상승했다고 전합니다. 기록적으로 상승하긴 했었습니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29.1%였던 20,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작년 7월엔 45%까지 상승했다고 전합니다.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 30대의 투자 성향은 기존 중장년층과는 다르게 공격적 투자 성향을 보인다는데요. 확연히 달랐습니다. 20, 30대 투자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직접 정해 투자하는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펀드나 간접 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20, 30대 투자자들은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의 방식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간 20대 주택담보대출 총액 추세가 가파르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보유 비중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0, 30대가 공격적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남에게 뒤처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심리적 요소인 포모 증후군의 영향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진단합니다. 최근 경제 유튜브 채널이 급속하게 늘었고 미디어 역시 각종 재테크 예능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투자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데요. 하지만 투자 광풍의 근본적 이유는 근로소득 상승에 비해 자산소득 오름세가 훨씬 더 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주된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월급이 22%가 오른 것에 비해서 수도권 아파트 값은 125%, 코스피는 65%, 비트코인은 14,500% 이상 올랐다는데요. 2030 세대가 안정적 수입보다 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투자 성과에 있다고 합니다. 투자 자문회사 홍춘욱 대표는 코로나 시국의 동학개미, MZ세대 투자자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손실을 떠안고 수익도 하찮은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영끌한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허덕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영끌 거지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는데요. 몇 년 사이 금융권 다중 채무액 증가폭을 보면 청년층이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다고 전합니다. 이에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청년 채무 조정 정책을 발표했다는데요. 특별 대책을 내놨는데요.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이었지만 빚으로 인한 부채까지 정부가 갚아준다는 논란과 함께 대출 상환제에 대한 역차별, 연령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오름세와 예고된 금리 인상으로 한동안 경기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라는데요. 방송은 코로나로 인한 투자 광풍 속에서 빚까지 동원하는 무리한 투자만으로는 자산 증식에 쉽게 다다를 수 없다며 마무리됩니다. 사실일 겁니다. 네, 내용 잘 봤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은 위험하다는 교훈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학생은 MZ세대의 그 어떤 투자에 있어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단순히 투자 트렌드를 따라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B2보다 좀 더디지만 10년, 20년 장기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건강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명리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근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전 계층과 연령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마약류 진통제 등이 오남용되는 등 마약 관련 이슈가 갈수록 증가하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마약 범죄의 실태를 짚어보고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등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원유 수사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마약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먼저 마약 유통과 범죄 증가세가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국내에서 마약이 급증세를 보이는 원인과 배경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좀 짚어보죠. 네. 정말 놀랄만한 상황인데요.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은 9천 명에 달하고 예. 또 압수된 마약 양은 전년 대비 9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을 피한 이 암수 범죄까지 고려를 하면 마약 관련 숫자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지난 3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 향정 사범 및 압수 물량은 모두 전년 동기 증가했습니다. 네. 10년 전 연간 1만 명이 안 되었던 이 마약 사범 숫자는 상반기에만 벌써 8,575명에 달합니다. 마약류 압수량은 376.9kg인데 전년 상반기 대비 8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외국인 마약류 범죄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145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90명, 2020년 상반기에는 669명이었는데요. 국내 마약 사범과 압수량이 급증을 하는 이유로는 마약을 구하기 쉬워진 환경이 꼽히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고 대금은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동남아와 비교할 때 국내에서 이 마약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점도 마약 거래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남아 등지의 이 국제 마약류 공급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마치 이 마약의 신흥 시장으로 여겨질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필로폰 가격만 보더라도 국내 거래 가격을 보면 1g에 450달러입니다. 13달러인 태국이나 44달러인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다른 마약류도 비슷해서 자연히 밀수 동기가 커지고 있고 공략 대상 시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일보는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청소년의 마약 사범이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신종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장재인 이사장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청년층이 온라인이나 클럽 등지에서 이 신종 마약에 쉽게 노출이 돼서 별 거부감 없이 마약을 접했다가 초범으로 단속되는 케이스다라고 요즘 마약 확산의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신종, 변종 마약류가 증가하면서 이 마약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이 희석이 돼서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엑스터시, LD, 이 물병류에 대해서 한 번쯤 해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우려되는 게 이제 20, 30대의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유가 좀 무엇인지 짚어주시고요. 또 마약류 진통제 불법 유통으로 약물이 좀 오남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한번 짚어보죠. 네. 인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중에 10명 중 8명이 초범이라고 합니다. 예. 2011년 경찰청이 이 마약 범죄에 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마약 초범 비율이 8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은 호기심으로라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10대, 20대 청년층의 이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청소년 마약 사범이 작년 한 해 수치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1명에 불과한 청소년 마약 사범은 매년 증가를 하면서 10년 만에 작년 450명으로 11배 급증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 사범 중 10대, 20대가 35%로 마약 확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올해 10대 마약 사범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청소년들이 SNS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마약 판매 광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페나딜,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0대뿐만 아니라 경찰이 대대적인 마약 투약 단속을 내세웠지만 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일상 곳곳에서 마약 범죄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꼴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식약처의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 처방 의사 수는 10만 4천 명이었습니다. 처방 건수와 처방량 등은 2019년부터 점진적인 증가세지만 사회적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된 일부 의약품의 처방은 줄고 있습니다. 펜터민 등 식욕 억제제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각각 5.4%와 3.5%로 감소를 했고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 데 따른 식약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시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 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같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마약의 확산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최근 다크웹과 이 가상화폐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10대, 20대, 주부, 공무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주관 마약위원회 회의에 매년 참가 중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경찰 등 개별 조직이 수사한다고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또 밀수를 단속하는 관세청, 마약류와 관련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각 기관의 마약 업무를 한 곳에서 지휘하고 처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검찰청은 민생을 침해하는 마약 조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비즈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신봉수 반부패 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개 지검의 마약 조직 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내실화하고 또 2023년 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축적된 마약 조직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 결집을 해서 마약 조직 폭력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마약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도 유통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의 특성상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국세청, 또 국정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마약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 매거진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마약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중국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며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기도 합니다. 해외에선 투약자에게는 치료를 제공하고 판매자에게는 무관용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마약 시장은 연대가 강해서 다단계 방식 투약자가 곧
판매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다 능동적인 수사 방법을 세워서 마약 금절, 마약 범죄 근절을 목표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머지않아서 마약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대, 20대 청소년, 청년 마약 초범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 번쯤 해봐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즘 마약 관련 범죄 기사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또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마약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또 치료를 해야 하는 사회적, 의학적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요.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마약에 대한 폐해, 마약에 대한 중독성, 위협성을 관련 보도를 자세히 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이바지를 하고요. 예. 또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폐해를 자세히 보도를 해서 마약이 없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찾는 날까지 언론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